정자와 섞여 정액을 구성하는 액체를 만드는 남성의 전립선. 노화나 가족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전립선이 커지면 다양한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남성에서 흔히 나타나며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요로 감염이나 방광결석 등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초기에 약물 치료를 중증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수술 치료로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의 모든 것. 건강 365에서 알려드립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비뇨의학과 허경재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파티마 병원 비뇨의학과 허경재 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전에 비뇨의학 가면은 남성들만 가는 병원이다. 그리고 또 대놓고 가기 부끄럽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요즘에는 여성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남성 환자분들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여성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132만 명에 달하는데요. 2015년 105만 명, 2017년 119만 명에 의해서 계속해서 환자 수가 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은 남자분이지만 다른 여자분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사실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사실 느낌은 없습니다만 네. 생각을 해보면 소변 볼 때 굉장히 뭔가 좀 찝찝하고 네. 좀 이상을 느낄 것 같은데 네. 전립선은 근데 위치가 어디예요? 전립선은 우리 방광 하부에 방광 아래쪽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자 기관인데요. 오직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장기이고, 전립선이 커지면 그 전립선을 싸고 있는 그 안에 요도가 좁아지고 막혀지기 때문에 거기로 소변이 나가는 길이 좁아지고 막혀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거나 배에 힘을 줘도 소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전립선의 크기는 젊은 남성에게는 한 20g 정도인데요. 점점 50세 이상 연세가 들에 따라서 점점 크기가 40이나 50g 정도로 크기가 커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네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꼭 치료까지 받아야 하나요? 예. 굳이 모든 전립선 비대증이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요. 네. 환자분들이 소변이나 배뇨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거나 삶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러한 지장을 받게 될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인으로 노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전립선이 커지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유전이라던가. 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일단 유전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다른 전립선 가족력이 없는 분들보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단 민족성 또 인종적인 요인이 있는데 네. 일부 즉 아시아인이나 백인 남성에 비해서 아프리카계나 흑인 남성에서 좀 더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만과 운동 부족, 즉 시체 활동이 부족한 경우 좀 더 전립선 비대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소변을 볼 때 불편한 경우가 잔뇨감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밤에 화장실 많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일상생활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근데 비대선 전립증이라 전립선 비대증이요. 비대선이 뭐야? 전립선 비대증이죠. 이게 이런 용어 처음 들어보셨죠? 감쪽같이 지나갈 과장님, 뻔했어요. 그죠? 비대선 전립증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네. 이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사실 소변을 볼 때 좀 찝찝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잔뇨감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밤에 화장실을 많이 가서 그럴 때도 있는데 맞아요. 이렇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증은 아니잖아요. 전립선 비대증만의 주요 증상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소변이 배출되는데 지장이 있는 배출 증상과 관련된 증상이 있고 저장 증상 그리고 저장 혹은 자극 증상이라고 하는데
방광이나 전립선이 자극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겠습니다. 저장 증상으로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가늘어지는 세뇨 증상, 그리고 배에 힘을 줘야 소변이 겨우 나오는 보감뇨 증상, 그리고 소변을 보고 싶은데 바로 나오지 않고 한참 있어야 소변이 겨우 힘들게 나오는 그런 주저뇨 증상 등이 있겠고요. 자극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서 소변을 여러 번 보러 가게 되는 야간뇨 증상이 있겠고, 그리고 소변을 참기 어렵고 혹시 소변을 보러 가기 전에 소변이 조금씩 지리는 절박성 요실금 등의 증상이 자극 증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는 나도 갖고 있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철원 씨는 안전하시죠?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안전한데 뭔가 자꾸 들으니까 체크해 보게 돼요. 그래요.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물도 고여 있으면 자꾸 썩게 되잖아요. 소변도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가요? 쌓여있던 소변이 나가야 되는데 배출이 잘 안 되게 되면 방광 안에 있는 소변에 있는 여러 가지 미세한 세균들이 응집이 되고 자꾸 배출이 되지 않아서 쌓이게 되면 요로감염, 즉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등의 요로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소변에 있는 조그마한 칼슘 결정들이 응집하고 커져서 방광의 결석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요.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있는 소변이 콩팥으로 역류하거나 올라가게 돼서 수신증 혹은 수신증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네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아마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집에서 왜 밖에서는 모르더라도 집에서 왜 앉아서 소변을 보는 남성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꼭 앉아서 봐요. 진짜요? 안 튀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아내분께 네. 혼나신 거예요? 혼나고 나서 고쳤어요.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칭찬. 좋은 거 맞죠? 네. 근데 이제 혹시나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전립선 질환이 있으면은 이렇게 앉아서 볼일을 보는 자세가 좋지 않지 않을까?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게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아, 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특히 노년 환자들 중에 방광 수축 능력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떨어진 경우에는 앉아서 소변을 보면 복압이 올라가서 배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비뇨의학과 의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특히나 사람이 잘 때 소변이 나오지 않도록 배뇨 근육인 관략근과 전립선 근육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잠을 깨고 난 직후에는 그 긴장이 아직 덜 풀린 상태라서 아침에 첫 소변을 보러 갈 때는 잘 나오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런 경우에는 앉아서 소변을 보면 그 근육이 이완되고 또한 복압이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소변이 잘 나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소변도 잘 나오지만 일단은 아내들한테 혼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철원아, 여자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되고 네. 남자는 좀 차갑게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릴 때도 내복도 잘 안 입었거든요. 스키니도 잘 안 입고. 근데 이게 좀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른 것도 있고 예. 또 남자는 또 그런 말씀하신 대로 남자는 좀 몸을 차갑게 하는 게 좋고 여자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로 추운 겨울에는 남자 환자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 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골반 쪽을 따뜻하게 해주면 추운 겨울에 전립선 근육이 긴장되거나 수축이 돼 있을 경우 따뜻하게 해주면 그 전립선이나 방광 근육이 이완이 돼서 소변을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들도 추울 때는 좀 따뜻하게 해줘야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또 걱정되는 게 이게 나중에 전립선 암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네. 모든 전립선 비대증이 다 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의 전구 단계인 것도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럼 아예 두 개가 관계가 없다는 뜻인가요? 관계가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네. 하여튼 전립선 비대증이 모두 다 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따가 뭐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전립선 비대증 검사의 경우
PSA라는 전립선 암 수치를 보는 피검사가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의 검사에도 그 필수 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PSA 피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항상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PSA 피검사를 이제 네.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근데 주변에 네. 자전거 좋아하는 남성분들이 많아요. 많죠. 근데 네. 보니까 안장이 너무 독특해서 물어봤더니 네. 이 전립선을 지키기 위해서 어? 특별 제작된 또 안장, 또 쿠션을 되게 그래요?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자전거랑 이 전립선이랑 좀 연관관계가 있나요? 네, 아마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운동을 위해서 한 자전거를 20-30분 정도 타시는 거는 괜찮지만 딱딱한 자전거 안장에 앉아서 장시간 자전거를 타시면 회음부와 골반에 있는 혈관과 신경들이 눌려서 혈류가 안 통하게 돼서 방광이나 전립선 근육 쪽으로 피가 잘 안 통할 수 있으니까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아서 장시간 자전거를 타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저희 애가 자전거 하루에 3시간씩 타거든요. 왜냐면 진짜 6살 때부터 2발 자전거 탔어요. 네. 오로지 뭐 한글 공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자전거인데 어머. 걱정돼요. 어릴 때부터 자전거 많이 타면. 그러게요. 앤데 괜찮지 않을까요? 안장을 아이들은? 바꿔야 되나요? 좀? 아직 아기라서 뭐 어른들보다는 좀 그래도 덜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두세 시간 이상 그렇게 오래 탈 경우에는 좀 딱딱한 안장보다는 좀 푹신한 안장으로 바꿔가지고 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 안장은 좀 푹신한 건데 어른들이 타는 그 바퀴 얇은 자전거는 안장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또 쿠션을 새로 사서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전거 전문가 같네요. 아, 제가 또 그래요? 한때 자전거를 탔거든요. 궁금한 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정말 말 못할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병원에 가면은 좀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될까요?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환자분이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의 증상을 물어보고 환자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겠죠.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한 진단이자 검사가 되겠고 그 외로 그 환자분의 증상을 간단하게 설문지로 만든 표가 있습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는 건데요. 그거를 각 증상마다 점수별로 매겨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분의 증상이 심하다. 점수가 낮을수록 증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외에 소변 검사를 통해서 소변에 세균이나 피가 섞이는 것이 있는지 소변에 당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항목을 검사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피 검사 즉 PSA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이 있는지 이 PSA 검사라는 것은 전립선 암이 있을 때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전립선에 염증이 있을 때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네, 이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 스크린 검사, 즉 선별 검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립선을 직장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의사가 직접 만져보아서 전립선의 크기와 딱딱한 정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필수 검사이고요. 그 외로 옵션 검사로는 전립선 초음파가 있는데 즉 직장 쪽으로 초음파 기구를 넣어서 전립선의 크기와 전립선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상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요속 잔뇨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소변을 보는 양과 요속 그리고 그러니까 소변을 보는 속도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 방광에 얼마나 소변이 남아 있는지 남김없이 보셨는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요속 잔뇨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 부분이 궁금한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수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증상이 좀 경할 때는 수술 말고 어떤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전립선 비대증이 다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당연히 경증이거나 초기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시킨다든지 혹은 약물 치료를 초기에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약물 전립선 비대증에 많이 쓰이는 약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알파 차단제라는 것이 맨 처음 초기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알파 차단제라는 것은 전립선을 둘러싼 근육을 이완시켜서 배뇨를 원활하게 해주는 약물인데 약물의 주요 작용 타겟인 교감신경 알파 수용체는 전립선 평활근에도 존재하지만 혈관에도 그 평활근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약물이 그 혈관 평활근에 작용하게 될 경우 기립성 저혈압, 즉
환자분이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설 때 갑자기 네, 어지럽다든지 네, 머리가 아프다든지 해서 좀 심한 경우에는 쓰러지는 그런 증상도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그 알파 차단제를 드시다가 혹시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혹은 그런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경우 즉시 약을 중단하시고 네, 병원으로 오셔서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다음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전립선 크기를 네,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드셨을 때 전립선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베타 작용제라는 약이 몇 년 전에 새로 나와서 소변의 방광 배뇨근을 이완시키는, 그러니까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증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죠. 여러 방법들이 있나요?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배를 째는 수술은 아니고 네. 요도를 통해서 방광까지 삽입할 수 있는 내시경 기구를 통해서 전립선 조직을 이렇게 전기로 되어 있는 레이저로 이렇게 오이 채 썰듯이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수술이 있고요. 네, 안전한 거겠죠, 물론. 네네. 네. 아, 죄송합니다. 오이 채 썰듯이 핑크 와닿긴 한데 무서웠어요, 네, 혹시나 근데. 네. 네. 방식이 그렇다는 말이고, 그치, 그치. 네, 첫 번째 그런 수술이 있고, 두 번째는 호르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적출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홀랩이라고 간편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요 두 가지 수술이 현재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술입니다. 호르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적출술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비슷한 방식인데 똑같이 내시경을 넣어서 전립선을 레이저로 일단 통째로 이렇게 절제해서 네, 절제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이 서양인들한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전립선을 묶는 수술을 한대요. 이 명칭이 유로리프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수술인가요? 네, 일단 유로리프트란 수술이 미국에서 처음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온 지가 몇 년 되진 않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로리프트란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두 수술처럼 전립선을 깎아내거나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라 양쪽 내시경을 삽입해서 양쪽 전립선 조직에다가 그 결찰용 클립을 넣어서 전립선을 묶어서 소변이 나오는 전립선 요도를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일단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시술 방법이 간단해서 당일 치료가 가능하고 출혈 등의 위험성이 적으며 전립선 요도가 상대적으로 보존이 돼서 요실금이라든지 역행성 사정 등의 전립선 비대증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좀 적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일단 우리 국내에 도입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건강보험 적용이 아직 안 되는 상태로 시술비가 좀 비싼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매우 심해서 전립선 사이즈가 매우 큰 경우 결찰사를 또 여러 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수록 수술비가 더 그만큼 늘어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내구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당연히 보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수술 치료 성적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성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점이 있고요. 전립선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수술 방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이 비대해진 전립선을 제거하고 나면 또 줄이고 나면 전립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또 재발은 없는지 이 부분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호르뮴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적출술의 경우에는 재발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술 후에
이 호르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적출술은 전립선을 매우 크게 적출을 해서 그 적출한 그 전립선을 갈아서 다 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재발률이 거의 10년이 지나도 재발률이 3%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하지만 모든 수술에 또 부작용이 또 없을 수는 없긴 한데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립선을 적출을 하다 보면 정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립선 앞쪽에 남성들에게서 그 정액을 배출하는 그런 조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 정구가 전립선을 다 덜어내게 되면 그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는데 그 사정하는 정액이 앞으로 가지를 않고 전립선 조직이 있을 때는 그 막혀 있어서 사정액이 앞으로 가지만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나면 뒤에가 다 시원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정액이 다 뒤로 넘어가는 그런 역행성 사정이 한 5% 미만으로 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그 수술할 때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지만 의사 선생님 못지않게 로봇들이 많이 활용되잖아요. 네. 전립선 수술에 있어서는 어때요? 로봇이 좀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에도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커버를 한 80에서 90% 정도는 할 수 있는 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전립선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 예를 들어 전립선 크기가 정상은 25에서 30g인데 예를 들어 90에서 100g이 넘는 매우 전립선 크기가 매우 큰 환자의 경우에 로봇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로봇 수술은 배에 조그마한 구멍을 몇 개 뚫어서 큰 전립선 비대증, 비대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로도 많은 효과와 안정성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홀랩, 즉 호르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적출술과 로봇 수술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두 수술 모두 수술 성적과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의 배뇨 증상이 많이 나아졌는지를 연구를 한 논문들이 있는데 두 수술 모두 효과와 장점 등에서 많이 우수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아직 비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다만 호르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전립선 적출술의 경우에는 비용은 로봇 수술에 비해서 좀 많이 싼 장점이 있고 로봇 수술과는 달리 배를 절개하는 것 없이 요도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함으로 환자의 수술 후 회복이 빠른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사실 그 초반부터 이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뭐요? 홈쇼핑 보다 보니까 네. 전립선 강화 건강식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남성들이요 자신 있게 뭐 막힘없이 가라 뭐 이런 광고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솔깃하더라고요. 되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네, 철원 씨가. 계속 보게 되거든요. 이게 도움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약을 드셔도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일단 그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소팔메토라는 성분을 주로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그 소팔메토라는 것은 우리 저기 대서양 해안에서 자라는 야자수인데요. 요것을 예전에 고대 마야인들이 자양 강장제로 즐겨 먹었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남성 건강을 위해 애용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교적 최근 소팔메토 추출물들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의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로 많이 상품화되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 외래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소팔메토 TV에서 광고하는 그런 보조식품이 효과가 있는지 먹어도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드셔도 크게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드셔가지고 환자분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굳이 드시지 말라고 말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면 해외에 있는 유명한 저널에 따르면 225명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소팔메토와 위약 효과를 무작위 대조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소팔메토가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증상 개선과 객관적인 증상 지표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광고에 너무 혹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이 좌욕이나 온열요법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좀 그 남성 전립선 환자들에게 좀 네. 좋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네, 특히 추운 겨울에 그런 온열요법이라든지 좌욕이 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 추운 겨울에는 전립선 조직과 방광 근육 주변 조직이 쪼그라들고 수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든지 조금씩 나온다든지 하는 증상이 추운 겨울에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나 좌욕을 한다든지 온열요법을 골반 쪽에 해주신다든지 하면 전립선 주변 근육과 배뇨근 조직이 이완되어서 배뇨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전립선 수술을 받고 나면 요실금이 생긴다. 오. 이 말이 진실입니까? 물론 다 생기는 건 아닌데요. 간혹가다 좀 생길 수 있고 일단 수술 후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할 때 전립선 앞쪽에 요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이 매우 심하거나 사이즈가 매우 큰 환자분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서 소변이 잘 안 나올 경우에는 요도 관략근이 잘 기능을 안 하고 있다가 수술하고 나서 소변 나온 길이 시원하게 뚫린 경우에는 요도 관략근이 아직 단련이 되지 않아서 좀 소변이 샌다든지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흘러나와서 좀 기저귀를 차신다든지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5에서 10% 미만에서 좀 생기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질환도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증도 우리가 생활 습관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네. 어떤가요? 네, 생활 습관이 모든 질병에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증에도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과도한 음주는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줄이거나 술은 끊으시는 게 좋겠고, 담배는 전립선 비대증에도 안 좋고 전립선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술, 담배는 줄이거나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육류라든지 기름진 음식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특히 유산소 운동, 조깅이나 수영 등을 많이 하시는 게 전립선과 방광 기능 건강에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립선에 관한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비뇨의학과 허경재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